저번 시간까지 2회에 걸쳐서 마음이 몸을 바꾼다는 주제로 첫 시간에는 믿음과 상상이 어떻게 몸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 저번 시간에는 마음이 몸을 바꾼다는 주제로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뭐 약 먹을 때 이 약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다 뭐 이런 증명되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증명이란 방법은 기본적으로 효과를 증명할 때 플라시보 효과와 같이 비교하게 돼 있기 때문에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거는 연구는 수십 년 이상 누적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A라는 제약회사가 B라는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효과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거는 이제 B가 예를 들면 당뇨병을 고친다. 그러면 당뇨병에 B라는 약을 줍니다. 그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럴 때 집단을 세 개로 나눕니다. 집단을 세 개로 나눠 가지고 한 집단은 신약을 줘보고, 또 다른 집단은 가짜 약을 줘보고, 또 다른 집단은 아무 약을 안 줍니다. 자, 그래서 아무 약을 안 준 집단, 단순히 아무 약을 안 준 집단보다 이 약이 먹으면 효과가 낫다, 이걸로 이 약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계에서는 일찍부터 약을 먹었다는 생각만으로도 뭔가 효과를 난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가짜 약을 준 집단하고도 효과를 비교해야 됩니다. 가짜 약만 먹어도 효과 나거든요. 그래서 신약이 가짜약, 플라시보보다 효과가 더 좋아야지만이 이게 진짜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진짜 약효가 있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원래 그래서 신약의 효과를 검증할 때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약을 쓸 때 플라시보와 효과를 비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신약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을 하면서 플라시보 효과를 엄청나게 검증해 왔겠죠. 그런데 플라시보 효과가 절대로 무시 못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보면은 결국 뭐냐, 플라시보 효과 기본적으로 적어도 10%, 많을 땐 90%까지. 제가 봤을 땐 플라시보보다 더 강력한 약은 없어요. 엄청 강력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플라시보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효과를 무시하는데, 어쨌든 심리적이든 뭐 육체적이든 간에 그 효과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고요. 그게 이제는 플라시보 효과를 다시 이제 이해하고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에 관해서 다시 오늘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요거 내용은 저희 책 EFT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172쪽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인간의 보이지 않는 마음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객관적 물리적 세계에 실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약의 객관적인 효과란 도대체 무엇이고, 약은 도대체 어떻게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일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체로 약이란 기본적인 효과와 효과의 방향성이 있고, 특히 어떤 약은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강력합니다. 여기에는 뭐 페니실린, 인슐린 등과 독극물 등이 해당합니다. 둘째로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약물은 약효의 많은 부분이 약에 대한 의사와 환자나 그들이 속한 집단의 마음, 집단의 의식에 의존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모든 약물이나 치료법에는 초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나 환자 모두 신약과 신기술에 대한 제약회사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환상과 믿음을 갖게 되고, 이에 부응하여 한동안 환자들은 기적처럼 잘 낫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열광이 줄고 점차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의사들도 조금씩 해이를 느끼기 시작하고 결국 신약이나 신기술의 효과도 감소합니다. 비유하자면 분위기에 취하면 낫고 그 분위기가 깨지면 안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19세기에 저명한 한 프랑스 의사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이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는 동안 가능한 한 자주 사용해야만 한다. 저는 모든 치료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치료의 총체적인 효과는 객관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치료 영역의 효과 플러스 주관적이고 심리적이고 비가시적인 치료 영역의 효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치료의 총체적인 효과는 눈에 보이는 부분 플러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합쳐진 것이 바로 치료의 총체적인 효과다 이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의 효과는 뭐냐? 약, 수술, 침, 물리치료, 부항, 기타 처치 등이겠죠.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효과, 환자의 의식, 치료자의 의식, 그들이 속한 집단의 의식이나 관습이나 믿음, 광고, 병원의 분위기 등등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부분의 효과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 이거죠. 분명히 치료 효과는 눈에 보이는 것의 효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효과의 합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정 치료를 받아서 나으면은 눈에 보이는 치료 효과 때문에 나았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원인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들을 낫게 한 많은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효과에 있습니다. 저는 다년간 임상을 하면서 다양한 명의들이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것은 많은 의사들이 그들의 치료법을 똑같이 따라 써도 그 효과가 같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한동안 저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 같아도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다르면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란 것을 이제는 압니다. 얼마 전에 올해 몇 년 전에 시중에 유행하는 글루코사민이 퇴행성 슬관절통에 효과가 전혀 없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상당한 수의 통증 환자를 봤는데 그들 중 많은 수가 글루코사민의 효과를 보았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루코사민은 약이 아닌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무릎 통증에 관한 특효약으로 널리 알려져서 심지어 의사들도 기꺼이 권하곤 했습니다. 바로 이런 집단적인 기대와 믿음 속에서 글루코사민을 먹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다수가 효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글루코사민의 효과도 눈에 보이는 것의 효과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효과에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효과가 강해지면 눈에 보이는 부분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거나 심지어 뒤집기도 합니다. 언젠가 사상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한의사 후배가 저에게 재미있는 실험을 한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약을 먹어서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EFT를 해준 뒤에 다시 그 약을 먹였더니 부작용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상의학 자체를 뒤집는 충격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사상의학의 원리에 의하면 사람마다 체질이 정해져 있고 체질에 맞지 않는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반드시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FT로 환자의 의식, 마음이 바뀌니까 약효도 바뀐 겁니다. 그럼 마음이 바뀌니까 약효가 바뀐 거거든요. 체질이 안 맞는 약을 먹었는데도 아무 부작용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는 EFT 해줬더니. 자, 이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효과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있습니다. 1950년에 미국의 라이트라는 남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림프절에 악성 종양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치료법을 다 해보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얼마 살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목, 겨드랑이, 가슴, 복부, 사타구니에는 오렌지 크기의 암 덩어리가 튀어나와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낀 채로 날마다 2리터 이상의 복수를 빼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생존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그는 크레비오젠이라는 획기적인 항암제가 개발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의사에게 간청했습니다. 처음에 담당 의사는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 약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의 기대 수명을 가진 환자에게만 투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요청에 마지못해 의사는 금요일에 이 약을 주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라이트가 주말을 넘기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면서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에 보니 놀랍게도 라이트가 병상에서 일어나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종양도 마치 난로 위에 놓인 눈덩이처럼 반 이하로 줄어버렸는데 이것은 가장 강한 X선으로도 불가능한 엄청난 효과였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X선을 팍 재면 이제 암세포가 줄긴 줄잖아요. 근데 아무리 강한 방사선 째도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확 줄일 수는 없다 이거죠. 결국 마음의 힘으로 엑스레이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 거죠. 라이트는 열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암이 깨끗이 나았다고 진단했고 라이트는 스스로 자가용 비행기를 운전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정도로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2달을 보낸 후에 크레비오젠이 임파절 암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완고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던 라이트는 이 사실을 알고 증상이 재발해버렸습니다. 암은 전처럼 다시 심각해졌고 담당 의사는 고민 끝에 플라시보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는 라이트에게 새로 개발되어 2배 이상으로 강력해진 새 크레비오젠을 주사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증류수를 주사했습니다. 증류수 결국 가짜 약이잖아요. 증류수는 뭐 그냥 물이니까. 이번에도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종양이 녹아내리고 복수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후로 다시 2달 동안 아무 증세 없이 잘 살았습니다. 어느 날 미국 의사협회가 크레비오젠이 암에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최종적으로 밝혀졌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라이트는 이걸 보고서 또다시 암이 재발했고 이번에는 이틀 후에 사망해버렸습니다. 이 사례는 너무 극적이고 또 그만큼이나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 책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여러 책에서 많이 봤습니다. 한 환자를 넘어서서 일반 다수가 관련된 비슷한 예도 있습니다. 시스플래티넘은 암 환자에 대한 화학요법에 쓰이는 약물로서 1978년에 미국 FDA의 승인을 얻었고 현재까지도 항암제로 다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나왔을 때 기적의 약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반응을 얻었고 무려 95%의 치료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흥분된 물결이 지나가고 더 널리 쓰이게 되면서 그 효과는 25에서 30%로 떨어졌습니다. 대체로 플라시보 효과의 일반적인 비율이 30에서 40%인 것을 생각하면 이 역시 대부분이 플라시보 효과에 기인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플라시보 효과는 인류 역사상만큼이나 오래된 것이고 이제 그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셀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굳이 플라시보 효과를 재론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의학의 역사는 플라시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치료받았다는 그 생각 자체가 치료 효과를 일으킵니다. 의사가 뭘 해주건 간에. 결국 의학의 역사, 의료의 역사는 플라시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가서 의사가 무슨 병에 걸렸던가 의사가 가서 하다못해 소독약만 한번 발라줘도 치료받은 것 같고 치료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병이 낫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거 결국 플라시보잖아요. 내가 치료받았다는 생각, 의사가 치료했다는 생각.
저는 이런 사실을 접하면서 이제 양자역학에서 유명한 관찰자 효과가 생각났습니다. 관찰자 효과란 전자를 입자로 관측하는 장치를 놓으면 입자로 관측되고 파동으로 관측하는 장치를 놓으면 파동으로 관측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관찰자의 의도에 따라 물질, 곧 전자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관찰자와 분리된 대상은 없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치료의 효과에서 눈에 보이는 것의 효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효과를 따로 구분해낼 방법은 없다. 즉 도대체 어디까지가 눈에 보이는 것의 효과의 범위인지, 즉 객관적인 약효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로 구분해낼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관찰자의 의도 또는 마음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부분의 효과 범위가 정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몸을 포함한 이 우주 전체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그 속성이 의학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기억으로 인해 조건화된 몸의 반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치료 효과로서 작용해서 다시 총체적인 치료 효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로체스트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이더는 실험지에게 사카린에 대해 구역질 반응이 나오게 하는 화학물질을 주사했습니다. 당연히 그 쥐들은 사카린을 탄 물을 마실 때마다 구역질을 했는데 그 당시 에이드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 화학물질은 쥐의 면역계를 교란시키는 작용도 했습니다. 몇 차례 사카린에 대해 구토 반응을 보인 쥐들은 나중에는 화학물질을 투약받지 않고서도 사카린 물만 먹으면 구토를 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의 효과가 사라질 때가 지났음에도 계속 면역계가 교란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쥐들이 사카린에 대한 구토 반응과 면역계의 교란 상태를 반복 경험을 통해 몸의 조건화된 반응으로 각인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당 실험쥐 중 몇 마리는 원래 자가 면역 질환이 있었는데 그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류마티스,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아토피, 신장염 등의 병은 자가 면역 질환에 속하는데 이것들은 신체 내부의 면역 반응이 과도해져서 외부 침입자가 아닌 자기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쥐들은 면역 기능이 교란되어 자신의 몸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되어서 상태가 좋아졌던 것입니다. 즉, 약 자체가 아니라 약에 대한 무의식의 기억이 불치의 자가 면역 질환을 호전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음은 적당한 암시를 받으면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생화학 반응도 만들어낼 수 있다. 암시만으로도 어떤 생화학 반응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엄청난 발견이죠. 자,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노화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집단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노화도 이처럼 의식에 의해 마음에 의해서 역전될 수가 있을까? 그런 실험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79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앨런 랭어가 바로 이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앨런 랭거는 75세 이상의 노인들을 휴양지에 일주일 동안 머물게 했는데 특이한 점은 이 휴양지가 20년 전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1959년도의 잡지와 신문이 책상에 놓여 있었고 음악도 20년 전의 것이었고 심지어 사람들도 그 당시가 마치 1959년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 노인들은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이 마치 50대 중반의 나이인 것처럼 느끼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판정관이 그들의 신체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자 놀라운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은 평균 3년 이상 젊어 보였고 관절이 유연해지고 자세도 펴지고 근력과 청력과 시력도 개선되고 가족의 시중만 받다가 스스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지능도 개선되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휴양지로 갔지만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대조군의 노인들은 변화가 전혀 없었고 심지어 4분의 1은 지능이 감퇴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노화를 역전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노화란 어쩌면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집단적 믿음의 반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실험은 뭐냐면 75세 이상의 노인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한 집단은 20년 전의 환경에서 일주일간 생활하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집단은 그냥 똑같은 그곳에 가서 그냥 일주일간 쉬다가 오게 한 겁니다. 쉬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는 20년 전의 환경을 재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20년 전인 것처럼 생활하게 하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평균 3년 이상 젊어지더라 이거죠. 일주일만 해서 평균 3년 이상 젊어진 거죠. 저는 오래전에 방송에서 직업별 평균 수명을 발표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오래 사는 직업군이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하고 사니까 애들처럼 안 늙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확언을 합니다. 나의 생리적 연령은 26세이다. 나의 생리적 연령은 26세이다. 이런 확언을 종종 하는데 그 덕분인지 저를 만난 사람들은 저보고 항상 뭐 나이가 안 든다. 동안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이런 확언을 하는 덕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또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럼 이 모든 실험과 현상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세계, 요컨대 몸은 확고불변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에 의해 언제나 변화될 수 있다. 한마디로 마음은 몸을, 의식은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는 주관적, 심리적 영역의 효과는 미약하게 느끼고 그리고 객관적, 물질적 영역의 효과는 강렬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큰 범위 내에서는 엇비슷하게 일치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순간에 주관적, 심리적 영역의 효과가 폭발적으로 강해져서 객관적, 물질적 영역의 효과를 완전히 압도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들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으므로 그저 기적이라고 말하고 지나치곤 합니다. 그럼 이런 주관적, 심리적 영역의 효과가 폭발적으로 강해진 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열렬한 종교적인 믿음, 종교의식, 확언과 상상, 군중심리, 강력한 생존의지, 명상, EFT, 사랑, 믿음, 용서, 체면, 기도,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수련을 통해서 환자의 무의식적 믿음이 변화되면 주관적, 심리적 영역의 효과가 폭발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숯불이나 유리조각, 칼날 위를 걷기도 하고 불치의 암이 낫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주관적, 심리적 영역의 효과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것은 기적의 한계가 어디까지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한계가 없는 게 기적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번 주와 이번 주까지 마음이 몸을 바꾼다는 주제로 플라시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지 않습니까? 저는 뭐 몸은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상식적인 어떤 공식에 의해서 뭔가 탁
딱 부러지는 답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신비한 영역이고 체험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험하면 할수록 더 새로워지는 영역이 바로 이 몸입니다. 자, 마음과 물질이 서로 작용하면서 마음이 물질을 변화시키는 세계, 그게 내 몸의 현상이고 이 우주의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을 바꾼다는 주제로 오늘 플라시보에 대해서 그 두 번째 방송을 했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이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